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석 달 만에 여야가 합의해 30건 가까운 민생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의료 공백이 심각해지자 급하게 간호사의 의료 행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법을 제정했고 구하러법도 6년 만에 본회의장 문턱을 넘었습니다. 고성과 욕설, 삿대질만 오갔던 정쟁의 장이 협치의 마당으로 일단 변하긴 했습니다만 계속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 유권자들의 끊임없는 감시와 올바른 투표로 잘못을 꾸짖어야 나쁜 버릇을 고치지 않나 싶은데요. 박한솔 기자가 국회 상황부터 전합니다. 22대 국회 개원 석 달 만에 본회의장에서 고성과 삿대질이 사라졌습니다. 너무 빨리 나오셨어. 뒤에는 인사 안 합니까? 아니, 오면서 벌써. 아 그래? 나 못 봤어. 민생 법안 28건이 103분 만에 통과됐습니다. 22대 국회가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한 건 처음입니다. 재석 295인 중 찬성 295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LH가 경매로 산 피해주택에서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게 한 전세 사기 특별법도 처리됐습니다. 의사 업무 일부를 맡는 진료 지원, PA 간호사의 합법화 근거를 담은 간호법은 한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뒤 여야 합의를 통해 본회의 문턱을 넘어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게 됐습니다. 여야 협치의 성과인 간호법을 시작으로 국회가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 스스로를 태워가며 의료 현장을 버티고 있는 분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환자 여러분을 위한 법안입니다. 여야가 22대 국회 들어 첫 협치의 모습을 보였지만 방송사법 등 제2요구 법안들을 다음 달 재의결할 방침이어서 또 한 차례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가 주축인 보건의료노조는 내일 예고했던 총파업을 사실상 철회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고 의사들의 피로가 누적된 데다 파업까지 예고돼 의료 현장이 무너질 거란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 한숨 돌렸습니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직접 정치를 하겠다는 선언까지 나왔다는데 왜 그런 건지, 응급실은 괜찮을지 신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일 파업을 예고했다 협상이 타결된 서울의 대형 병원입니다. 보건의료노조에 소속된 병원 11곳이 파업을 철회했고 나머지 51곳은 철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19년 만에 간호법이 제정됐기 때문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 공백 해결과 의료 대란 극복의 길이 열렸다고 환영했고 간호협회는 정부 의료개혁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반면 의사협회는 정부를 향해 더 이상 말로는 설득이 안 된다며 정치를 직접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 회원 정당 가입 운동으로 의사들의 정치 세력화를 시작합니다. 어느 정당이든 괜찮습니다. 지지하시는 모든 정당에 한 달에 1,000원, 2,000원이면 됩니다. 단식 3일째인 임현택 회장도 정부 규탄에 나섰지만 간호법 제정을 막지 못한 책임 등을 물어 의협 내부에선 임 회장 탄핵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의료계가 혼란에 빠져들며 현장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서남권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이대 목동병원은 다음 달부터 매주 이틀씩 응급실 폐쇄를 검토 중입니다. 이에 정부는 추석 전후 2주 동안 응급실 수가 인상 등을 통해 비상사태를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률을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100%포인트 상향 조정하여 250%까지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하지만 의정 갈등에 새로운 불씨가 던져지면서 금전적 보상책이 의료진 부족을 해결할지는 의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여야는 오랜만에 합의를 이뤄냈습니다만 여권 내부는 뒤숭숭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레 가지려고 했던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을 추석 이후로 돌연 연기했기 때문입니다. 추석 민생을 이유로 들었지만 최근 한동훈 대표가 의대 증원 유예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을 자극했다는 해석입니다. 민생 현안은 산적해 있고
소수 여당의 한계가 치명적인 상황에서 또다시 당정 갈등이 일어나자 답답해하는 지지층이 많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 건지 먼저 황선영 기자가 대통령실의 기류를 취재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당 지도부 만찬 일정을 연기한 건 취임 직후 이준석 전 대표 사례 이후 두 번째입니다. 대통령실은 만찬을 연기한 이유에 대해 추석 민생을 챙기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의대 증원 유예를 공개적으로 제안한 한동훈 대표에 대한 대통령실의 불편한 감정이 담긴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여권 관계자는 당정이 긴밀하게 협의해야 할 현안인데도 여당에서 자꾸 중재안이란 표현으로 섣불리 노출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거부했다 이렇게 표현되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변화한 것은 없다. 대통령실은 70분에 걸친 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지적을 반박했고 한 대표의 유예안에 대해선 대안이 아니라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26년 정원도 이미 배정 공표했는데 잉크가 마르기 전에 유예하면 입시 현장에 혼란을 줄 거라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숫자를 제시해야 토론과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오전 국정브리핑을 통해 의료와 연금 등 개혁 과제를 직접 설명하며 정부의 입장을 재차 강조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대통령실의 강경한 태도에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물러날 생각이 없습니다. 당이 민심을 전해야 한다며 의대 증원 유예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의료계에 복귀 명분을 줘서 대화에 나서게 해야 한다는 건데 당에선 복지부 차관 등 책임자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어서 이채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당정 갈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의 임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잖아요. 민심에 맞는 의견을 전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한 대표는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더 좋겠다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2026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는 자신의 중재안을 접을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의정 갈등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 여당 위원들을 만나선 연휴 기간 응급실 대란 해결책을 논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대표는 당이 손을 놓고 정부가 잘한다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 교체 건의까지 검토되는 가운데 책임자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갈등을 이 정도로 오랫동안 수습하지 못했다면 책임자들은 다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 취소로 당정 갈등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건 한 대표의 고민입니다. 범친윤계인 추경호 원내대표도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 동의한다고 말해 계파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여권 내 갈등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부추기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증원 유예안이 불가피한 대안이라며 거들고 나선 건데 한 대표와 대립각을 세웠던 이 대표가 왜 갑자기 이러는 건지 장세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한 뒤 처음으로 당무에 복귀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의 의대 증원 유예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의대 정원 감축 얘기를 하셨던 것 같죠? 그리고 좀 유예하자. 불가피한 대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를 향해서도 유예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 대표와 줄곧 대립각을 세워왔던 이 대표가 한 대표 입장에 동조하고 나선 건 정부 실정을 비판하면서 여권 내 갈등을 노린 이중포석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당 관계자는 정부의 실정을 하나하나 파고들겠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겐 한동훈 대표 말을 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 건강임을 생각하고 내면의 괘씸함을 내려놓기를 권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한 차례 연기된 여야 대표 회담을 놓고선 한 대표가 성과를 낼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한 발 물러서고 또 물러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친일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신친일파 척결이란 팻말을 드는 릴레이에 동참한 이 대표는 다음 순번으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을 지목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친일 반민족 행위를 두둔한 사람은 공직에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친일 인사 공직 임명방지법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취임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당정 갈등이 불거지는 양상입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국민의 건강이 달린 문제를 놓고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가 갈등을 빚는 듯한 모습. 걱정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으실 겁니다. 갈등의 이유가 뭔지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여당 반장인 정치부 김하림 기자에게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먼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찬 연기 합의가 된 겁니까? 협의가 된 겁니까? 일방적인 통보였습니까? 대통령실은 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먼저 요청을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오전 10시쯤이었는데요. 한 대표 측이 만찬 취소에 대해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을 받은 건 이로부터 한 3시간 정도 지난 오후 1시쯤입니다. 박정하 비서실장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미 언론 보도가 다 나온 뒤였고요. 추경호 원내대표 측은 이보다 먼저 연락을 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통보라고 보는 게 맞을 듯합니다. 그래서 패싱이다 이런 말도 나오는 것 같은데, 자,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 입장 차가 뭐가 있는 거죠 지금? 대통령실은 어려운 건 맞지만 입원율이 평시 대비 80% 그리고 중환자실도 87% 수준으로 아직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의사들과 민심을 직접 듣고 있는 여당의 체감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희귀질환자나 장애인 등 주기적으로 병원을 다녀야 하는 환자들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고 또 연휴 기간 만에 하나 관련 문제가 터져 나온다면 민심 이탈은 걷잡을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의료개혁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는 것 같고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민심을 또 중요시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양측의 입장차가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가 있는데요. 지난 25일 고위당정회의에서 여당이 증원 유예안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었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의사 출신인 인요한 의원이 최고위에서 당의 중재 역할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뭐를 특별히 안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건설적인 안들이 우리 최고위에서 나오고 지금 논의 중입니다. 네, 이 발언을 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윤 대통령이 회의장에 있던 인 의원에게 전화를 건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대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요. 당내에서는 당 중재안에 반대하는 내용이었을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한 대표가 대통령실과 소통하는 방식도 갈등을 격화시킨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이른바 한 대표의 중재안이라고 한 게 언론 보도로 먼저 흘러나온 거, 그거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보통 당정대 간의 소통은 물밑에서 비공개로 이뤄지는데요.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중재 사실이 보도로 먼저 흘러나온 게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일 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사실상 기자회견을 하는 그런 날이잖아요. 의료개혁 의지를 밝힐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 당연히 이야기하겠죠? 네,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당장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브리핑에만 40분 넘게 시간을 썼습니다. 내일 예정된 국민의힘 연찬회에도 조규용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이 참석하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요. 당내에서는 교체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은 그럴 의사가 전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네, 이게 참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한데 윤 대통령은 마이웨이, 그걸 계속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뭔가 변화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좀 건설적인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일 이야기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자,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얼굴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해 온라인에 퍼뜨리는 이른바 딥페이크 사태가 공포스러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대응에 나섰습니다만 교육 현장에선 졸업 앨범을 아예 없애자는 요구가 나올 만큼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사진을 내리는 경우도 늘었다고 합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인 김희성 선생님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졸업 앨범에 사진을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딥페이크 이런 범죄들 같은 게 문제되는 상황에서는 학생들 사진이나 교사들의 사진까지 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가.
얼굴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공포가 커지면서 추억의 졸업 앨범이 기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졸업사진도 예전에는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불안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 3월 경남의 중학교에서 졸업사진을 악용한 딥페이크 범죄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졸업식 할 때 이제 스냅 사진이라 그래가지고 몸 전체 나온 사진 있지 않습니까? 몸만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예쁘고 멋진 사진을 올리던 SNS 프로필도 공란으로 남기고 학생회 차원에서 SNS를 비공개로 전환하자는 캠페인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학생들 위주로는 계정을 비활성화하거나 아니면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피해를 안 입고자 하는. 뒤늦게 집중 단속에 들어간 경찰은 딥페이크 텔레그램방 8개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정치권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는 그동안 방송 관련 정쟁에만 매몰돼 딥페이크 관련 법안 처리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특히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탄핵 소추로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놓고선 방통위에 일주일 내에 대안을 마련하라고 호통쳤습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관계부처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야당 주도로 탄핵 소추돼 위원장 직무가 정지된 방통위를 향해선 일주일 내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빨리 대안을 내놓으십시오. 더 늦지 않게 일주일 또는 열흘 안에 워낙 N번방 문제 때에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그때서야 수습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우리 방통위 차원에서 대책 마련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다른 부처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하지만 정작 과방위는 딥페이크 관련 법안 논의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딥페이크와 관련해 10건의 법안들이 이미 발의돼 있었지만 해당 법안들을 논의하는 소위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AI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부터 가상의 영상임을 명시하자는 내용 등이 담긴 법안들입니다. 21번 열린 전체 회의 가운데 법안 심사는 5차례뿐이었고 대부분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방통위원장 탄핵 청문회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관련 상임위인 여가위도 다음 달 4일 딥페이크 범죄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여는 등 뒷북 대응에 나섰습니다. 방통위 산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국민 입장문을 내고 텔레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오늘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해외는 어떻게 처벌하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다임 기자, 오늘 판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허위 영상물이 입에 담기도 어려운 불쾌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N번방 공범에 대해서는 5년형이 내려졌단 말이죠. 네, 솜방망이 처벌 지적이 나오지만 사실상 이 사건에서 선고할 수 있는 형의 최대치에 가깝게 선고한 겁니다. 현행법상 딥페이크 성범죄의 최대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유포할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시청과 소장은 처벌 조항이 아예 없습니다. 지난 5년간 딥페이크 성범죄로 기소된 71건 가운데 35건은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올해만 해도 딥페이크 범죄가 300건이 넘었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법이 너무 약하게, 처벌이 너무 약하게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느는 것 아니냐. 근데 왜 이렇게 법이 약한 겁니까? 네, 4년 전 법이 만들어졌을 당시 국회 회의록을 찾아봤습니다. 처벌을 유포 목적이 있을 대로 제한하는 건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시 법원 행정처 차장은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해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차관은 유명인들 놓고 혼자 작업할 수 있는데 처벌은 너무 과하다고 말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잠재적 위험을 너무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딥페이크라는 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식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는데 나체의 모습을 그릴 수 있잖아요. 얼굴이 누구와 비슷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런 것도 딥페이크로 처벌받아야 되냐, 이런 인식이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얼마나 범죄가 만연하면 외신들에서는 한국을 딥페이크 공화국이다, 이렇게까지 썼을까요?
네, 프랑스 르몽드는 지난 3월 오랫동안 몰카 공화국으로 불린 한국은 이제 딥페이크 공화국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해외 보안업체 조사 결과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등장한 인물의 53%가 한국인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해외에서는 이 딥페이크 범죄 어떻게 처벌합니까? 네, 영국은 지난 4월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기만 해도 무제한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호주에선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시 최고 징역 7년형에 처하는 법안이 지난주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미국은 피해자가 허위 영상물 제작자뿐만 아니라 소지하고 수신한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우리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지적은 계속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현행법상 불법 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불법 촬영 등 다른 성범죄에 비해 피해의 정도가 덜하다고 보기 어려운 시대가 된 만큼 하루빨리 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불법 촬영물은 촬영하거나 소지하거나 저장해도 처벌받잖아요. 근데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서는 그래도 죄가 되진 않아요. 별거 아니구나, 집행유예 정도로 끝나는구나, 이런 인식이 계속 쌓인다면 결국에 사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아직 성숙하지 않은 10대들이 가해자도 되고 피해자도 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법 개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윤리의식 제고도 꼭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추석 연휴를 보름여 앞두고 물가가 비상입니다. 대표적으로 시금치 가격이 한 달 새 2배 이상 뛰었습니다. 기록적 폭염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일입니다만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크게 오르면서 정부가 나섰습니다. 농축수산물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풀고 소비자들에게 최대 60%의 할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7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으로 성수품 가격이 3년 전 수준으로 낮아질 거라는 설명인데요. 대체 산재 작황 사정이 어느 정도인지 주지용 기자가 농가를 돌아봤습니다. 경기도의 한 시금치 농장. 3주 전에 파종을 해 한 뼘 이상 자라야 할 시금치들이 아직도 새싹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나마 큰 시금치들은 떡잎이 메말라 축 늘어져 있습니다. 계속된 폭염과 열대야로 시금치가 시들어 죽어버린 겁니다. 햇빛을 막으려고 차광막을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출하량은 지난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계속 기상이 이상해져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작년에 뭐 한 10분의 1, 9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고 어떤 하우스는 그냥 통째로 그냥 갈아엎어야 되고. 계속된 폭염에 시금치가 자라지 못하면서 밭에는 이렇게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폭염으로 작황부진을 겪는 건 다른 채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이들은 자라지 못하고 그대로 쪼그라졌습니다. 폭염으로 비닐하우스 실내 온도는 적정 온도를 크게 웃도는 45도에 육박합니다. 선풍기를 돌리고 물을 뿌리며 안간힘을 써보지만 출하량은 평년보다 80%가량 줄었습니다. 온도도 높고 습도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과합성 작용이 제대로 안 되니까.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할 농민들이 살인적인 폭염 앞에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은행권이 전방위 대출 제한에 나서면서 집주인과 세입자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은행의 대출이 가능한지를 묻는 대출 문의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은행의 결단이 금융당국의 기조에 맞춘 것이다 보니까 현장의 아우성은 정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정수영 기자입니다. 11월 입주를 앞둔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강모 씨는 전세를 놓으려다 계약 직전에 세입자로부터 보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은행권이 전세를 받아 잔금을 치르는 주택에 대해선 전세 대출을 원천 차단하기 시작하면서 불똥이 튄 겁니다. 계약서를 쓰는 자리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막힌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순간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사실 전세자금 대출을 막는다는 거는 저도 전세를 살아봐서 알지만 앞길이 막막하거든요. 대출 규제 영향권에 놓인 입주 예정 아파트는 올해 하반기에만 16만 가구에 달합니다. 이미 입주해 있는 아파트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전세를 드리는 경우에도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근저당이 9,900만 원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전세를 못 맞춰요. 여기 신촌에 있는 신한은행 쫓아가고 난리 났어요. 정부는 가계대출이 과도한 은행엔 불이익을 주겠다며 사실상 대출 총량 관리에 나선 상황. 온라인에선 정부의 공급 실패 책임을 실수요자가 떠안고 있다. 정부가 무주택자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비판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 규제로 인해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전세 매물이 사라지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들은 주담대와 전세대출에 이어 마이너스 통장 한도까지 축소하고 있어 대출 절벽 대란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흉기에 찔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조 원대 코인 사기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상자산 업체 대표를 방청석에 있던 사기 피해자가 공격한 건데요. 법정에 어떻게 흉기를 들고 들어올 수 있었던 건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남부지법 앞으로 구급차가 내달리고 소방차 2대도 뒤따라갑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 씨가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중 흉기 피습을 당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50대 남성이 피고인석에 있던 이 씨에게 갑자기 달려들었습니다. 이 남성은 코인 사기 피해자로 알려졌는데 20cm 흉기로 공격했습니다. 이 씨는 목 부위를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해자는 흉기를 숨긴 채 법원 보안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법원은 보안검색대에 흉기가 걸리지 않은 걸로 보고 재질과 반입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머니만 한 거라서 신발을 놓고는 못 잡아요. 이 씨 등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가상자산을 맡기면 최대 연 16% 이자를 주겠다며 1조 4천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경찰이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해당 식당은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워 이름을 알렸고 저렴하게 소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광고했는데요. 캐나다산 최고급 소고기를 싸게 수입해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면서 투자자들을 속여서 2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데인데 신나는데 이유가 어딨어? 한양화로는 그냥 좋은 거야. 한양화로는 유명 영화배우를 모델로 내세우며 전국 150개 매장의 프랜차이즈로 급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한양화로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4시간 동안 이곳 한양화로 본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한양화로는 투자자들에게 매달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보장했습니다. 매장 방문 PPL 광고만 드라마 5개의 제작 지역으로 협찬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다 같이 돈 벌고 웃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또 캐나다의 대형 농장과 계약해 최고급 소고기를 싸게 들여오겠다며 가짜 농장주를 내세운 설명회도 열었습니다. 소고기가 싸니까 소고기가 들어오면 수익이 많이 남는다. 올해 2024년 1월부터 출금이 안 됐죠. 피해액이 한 3억 정도 되더라고요. 현재까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만 약 150명. 피해액은 200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한양화로 운영사 대주주와 임직원 등을 유사 수신 행위와 사기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유명 성악가인 음대 교수가 불법 레슨을 하다가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레슨비로 수천만 원을 챙겼고 입시 심사에서는 자기 제자에게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좌절시켰다고 꾸짖었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수도권 음대 교수 추모 씨는 미국 링컨 센터 무대에도 오른 유명 성악가입니다. 대학 교수는 과외를 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놓았지만 추 씨는 2021년부터 음대 입시생을 상대로 불법 과외를 했습니다.
유력 인사나 부유층 자제들을 대상으로 한 번에 30만 원씩 110번 넘게 레슨을 해서 2년간 5,80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다른 음대 입시 실기 평가를 할 땐 블라인드 넘어 체형, 순번, 목소리 등으로 과외 제자를 유추한 뒤 최고점을 주고 그 대가로 명품과 현금 등 90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결국 경찰의 덜미를 잡힌 추 씨에게 1심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학생들에게 돈과 인맥 없이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좌절감을 줬다고 질타했습니다. 추 씨는 재판 과정에서 교육자로서 학생들을 보기 부끄럽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추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입시 브로커와 다른 음대 교수들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국도에서 230km가 넘는 속도로 폭주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과속하는 모습을 자랑하듯 SNS에 올렸는데 이 영상을 보고 추적한 경찰의 덜미가 잡혔습니다. 곽승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오토바이. 속도가 빠르게 오르며 193km까지 찍더니 코너에 진입하는 순간 도로 옹벽에 부딪힙니다. 오토바이는 도로 옹벽을 들이받고 50여 미터를 더 지난 이곳에서야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뒷자리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 주변 도로에서는 대낮에도 시속 200km 넘게 질주하는 오토바이가 줄을 잇습니다. 평상시에 오토바이 바이크들이 많은데 좀 과속하는 경향이 많아요. 어떤 120에서 140 정도. 경찰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47번 국도 등 포천시 일대 도로에서 초과속으로 질주한 오토바이 운전자 12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시속 60에서 70km 제한인 도로에서 최대 237km까지 밟았습니다. 그리고는 SNS에 포천 아우토반, 포우토반 등의 제목으로 직접 찍은 과속 영상을 올렸습니다. 경찰은 이 영상을 분석해 오토바이 기종과 번호 일부를 알아낸 뒤 전국에 등록된 소유주 정보와 대조해 초과속 운전자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에 보면은 여러분 여기 포천이 너무 달리기 좋은 곳입니다 하면서 계속 라이더들이 추가로 유입되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끊어줘야겠다. 규정 속도를 시속 80km 이상 초과한 초과속 운전은 범칙금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은 속도 위반이 많은 지점에 오토바이까지 단속 가능한 후면 단속 장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곽승한입니다. 실종된 송혜일을 찾아주세요. 이 현수막이 전국 방방곡곡에 설치됐던지라 한 번쯤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25년 동안 실종된 딸을 찾기 위해서 전국을 돌며 현수막을 걸었던 송혜일 씨 아버지가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생계의 수단인 폐품수거 트럭을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흰 국화꽃 사이로 영정사진이 놓였습니다. 25년간 실종된 송혜일을 찾아달라며 애타게 딸을 찾던 송길용 씨가 딸을 찾지 못한 채 71세를 일기로 영면했습니다. 혜일 씨는 17살이던 1999년 2월 경기도 평택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습니다. 밤 10시쯤 막차에서 내린 혜일 씨를 낯선 남성이 뒤따라갔다는 버스 기사의 증언이 있었지만 경찰은 단순 가출로 보고 신고 3일이 지나서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딸을 찾아 나선 송길용 씨는 300만 장 이상의 전단을 나눠주고 플래카드를 붙이며 전국을 돌았습니다. 우리 애 엄마하고 13년을 차에다가 풀하고 컵라면하고 그 두 가지만 싣고 전단지 싣고 5년을 타다녔어요. 전국 방방곡곡에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기초생활수급자로 폐품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송 씨는 지난 26일 폐품 수거 트럭을 운전하다 마주오던 덤프트럭과 충돌해 숨을 거뒀습니다. 20여 년 넘게 이렇게 따님 찾으러 다녔는데 참 안타깝죠. 누구보다도 자식 사랑이 끔찍했던 분 같아요. 경찰은 장기 미제 사건은 공소시효가 없다며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안타까운 소식 하나 더 전하겠습니다. 강원도의 한 저수지에서 작업하던 40대 2명이 물에 빠졌다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둘은 형제로 물에 빠진 동생을 구하려다가 형도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저수지 위엔 고무보트가 떠다니고 하늘엔 드론, 물속엔 잠수부들이 실종자 수색에 한창입니다. 어제 오후 2시 54분쯤
이 저수지에서 둘레길용 부교를 설치하던 40대 형제가 물에 빠졌습니다. 작업용 바지선이 떠내려가자 동생이 이를 붙잡으려다 물에 빠졌고 그 모습을 본 형이 동생을 구하려 뛰어들었다 변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소리 지면서 이거 거예요. 바지 근처에서 소리 빼고 있고 옥상에 계시는 분도 뛰어드신 거예요. 이틀 동안 이어진 수색 끝에 45살 정모 씨와 48살 정모 씨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형 정모 씨는 동생 일을 도와주러 왔다가 변을 당했고 동생 정모 씨는 오늘이 8살 난 아들의 생일인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어제 원래 케이크 사들고 집에 왔었어야 됐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전화를 망둥이가 듣고 있었거든요. 유가족들은 회사 측의 안전관리 부실을 원망했습니다. 구명조끼 세 사람이 아예 구명조끼를 지급을 하지를 않았어요. 회사에서나. 그리고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이나 이런 교육을 안 시켰다는 거예요. 경찰은 해당 업체와 홍천군을 상대로 안전관리와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수훈입니다. 북한 압록강 수해 현장의 처참한 모습을 저희가 어제 단독 영상으로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강 건너편 중국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북한이 흙으로 된 1m짜리 제방에 의존한다며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김정은 위원장, 러시아에서 말을 24마리나 수입했다고 합니다. 김충영 기자입니다. 압록강이 범람하며 신의주와 의주 일대는 거대한 호수가 됐습니다. 강 건너 중국 단둥도 피해가 있었지만 북한처럼 쑥대밭이 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국정원은 단둥엔 2.5m 높이의 철제 홍수 방지벽이 설치된 반면 북한엔 1m 높이의 흙 제방이 전부였다며 수압을 견디지 못해 무너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홍수에 대한 예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인재적인 성격을 갖추고 있다. 압록강 일대는 2010년과 2016년에도 범람했을 만큼 상습 수해 지역이지만 북한 당국이 제대로 된 인프라 구축에 관심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치적사 비용 건설 토목 사업에 자원을 투자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간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대남 위협과 무기 수출에 집중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은 240mm 방사포 시험 사격을 참관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사정거리에 들어가 북한이 서울 불바다 위협을 할 때 거론하는 무기입니다. 김정은의 직접 검증을 선전한 건 러시아 수출을 염두에 둔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북한은 또 최근 김정은의 애마로 알려진 러시아산 말 24마리를 수입했습니다. 나이와 혈통에 따라 최고 2억 원에 거래되는 품종으로 김정은 부녀가 백두산이나 열병식에서 타는 모습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고양이에게 완전히 생선을 맡긴 꼴이었습니다. 국군정보사령부 블랙 요원 명단을 중국에 넘긴 군무원은 7년 전부터 포섭돼 30건의 기밀을 유출했다고 합니다. 4억 원을 달라는 요구까지 중국 요원에게 했다는데 어떻게 이런 기밀 자료가 흘러나갔는지 윤동빈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2017년 4월 정보망 관리를 위해 중국에 간 정보사령부 부사관 출신 군무원 A씨는 옌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포섭된 A씨는 가족에 대한 협박이 두려웠다는 이유로 체포 사실을 군에 신고하지 않았고 7년에 걸쳐 30건의 기밀을 넘겼습니다. 자신이 작성한 문건은 직접 손으로 필사해 부대 밖으로 빼돌렸고 다른 부서의 기밀은 무음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파일을 그대로 중국에 전송할 경우 덜미가 잡힐 것을 대비해 분할 압축 방식으로 쪼갠 뒤 각각 비밀번호를 걸어 클라우드 서버에 올렸습니다. 비밀번호는 온라인 게임에 동시 접속한 중국 요원에게 음성 메시지로 알려주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이후 모두 삭제했지만 포렌식 과정에서 음성 메시지 2천여 개가 복원됐습니다. A씨는 중국 요원에게 자료 요청 대가로 총 4억 원을 요구했고 최소 1억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적국으로 규정된 북한과의 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간첩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 기밀을 유출한 정보사 요원을 구속 수사하여 군 형법상 일반 이적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군 검찰은 군무원 A씨와 접촉한 중국 요원이 위장한 북한 측 요원일 수도 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혐의를 간첩죄로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공화당 트럼프 후보를 공개 지지한 케네디 주니어가 이 트럼프 측 정권 인수팀에 합류했습니다. 케네디의 트럼프 지지에도 대선 지지율은 여전히 해리스가 우위인데요. 첫 TV 토론을 둘러싼 양측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대선 후보에서 중도 하차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 정권 인수팀에 합류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트럼프 지지를 선언한 데 이어 재집권 시 정부 출범을 준비하는 팀에도 참여하기로 한 겁니다. Role that I'd love to see RFK play is this is what the transition team fundamentally does, is advising the president on making critical selections for who's going to go in the government, who's going to have an important advisory role. 케네디의 최근 지지율은 5%대로 경합주에선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돼 왔습니다. 다만 케네디의 전폭적인 트럼프 지지에도 지지율은 민주당 해리스 후보가 여전히 우위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 해리스 지지율은 48%로 트럼프를 4%포인트 앞섰습니다. 박빙의 판세인 만큼 현지 시간 29일로 예정된 해리스의 첫 언론 인터뷰와 이어지는 TV 토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첫 TV 토론은 예정대로 다음 달 10일 ABC 방송 주간으로 열릴 전망이지만 방식을 놓고는 신경전이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Oh, 100% it would benefit Kamala Harris more because one of the most striking things about Donald Trump that voters need to see is the lack of discipline. 트럼프는 민주당과 합의했다며 CNN 때와 같은 규칙이라고 밝힌 반면 해리스 측은 발언 후 마이크가 꺼지는 토론 방식에 합의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무더운 여름 강물을 타고 직접 헤엄쳐서 출퇴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스위스 얘긴데요. 이 강물이 워낙 맑은 데다가 유속도 빨라서 무더위 속 건강도 챙기고 또 교통체증도 피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스위스 당국도 이 독특한 출퇴근법을 창리하고 나섰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퇴근 시간 직장인들이 강변에 모여듭니다.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소지품은 방수 가방에 넣은 뒤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물살에 몸을 맡긴 채 둥둥 떠있기만 해도 어느새 집 근처에 도착합니다. 유속이 빨라 30여 분간 쉬엄쉬엄 헤엄치면 3km 정도 갈 수 있습니다. 호수나 강이 많은 스위스 베른과 바젤에선 매년 여름이면 수영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로 장관이 연출됩니다. 31 Celsius right now, so I'm going to do what the locals do. This floating down the Rhine tradition is so. 교통체증 없이 목적지가 어디든 쉽게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데다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 인기입니다. 스위스 정부 관광청은 스위스만의 독특한 출퇴근법이라며 SNS에 소개했고 베른시는 알프스 산맥 빙하에 맑은 물이 흐르는 아래강 방수 가방을 출시했습니다. 시 당국은 다만 물에 들어가기 전 날씨와 강 수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홍명보호 1기 명단이 공개된 뒤 의리축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에서 뛰거나 과거 홍명보 감독이 울산에서 지도했던 선수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건데요. 이 홍 감독 본인이 의리축구와의 작별을 다짐했던 걸 생각한다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흔들린 선방을 보여주는 조현우. 언제든 극장골을 터뜨리는 주민규와 즈베즈다로 이적한 부동의 풀백 설영우까지 K리그 디펜딩 챔피언인 울산은 대표팀의 주축입니다. 그래도 울산 출신이 너무 많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울산 시절 지도했던 김영권과 정승현, 박용우 모두 대표팀에 승선했고 과거 울산에서 뛰었던 오세훈과 최근 합류한 정우영까지 더하면 전현직 울산 선수는 10명이나 됩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뽑힌 정우영은 89년생이고 울산 출신 박용우도 아시안컵 때 부진했습니다. 90년생 센터백 김영권은 이번 시즌 부상과 부진 여파로 많이 뛰지 못했습니다.
부임 후 첫 소집인 만큼 안정을 노린 건 사실입니다. 안정적인 팀 운영과 또 약간의 변화가 이번 선수 선발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둔 상황입니다. 다만 3년 뒤 북중미 월드컵을 생각하면 세대 교체를 위한 노력이 아쉽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엔 FC 서울에서 맹활약 중인 풀백 출신 최준도 있습니다. 스위스 무대에서 데뷔골을 터뜨린 이영준도 잠재적인 스트라이커 자원으로 분류됩니다. 감독이 새 얼굴들을 외면한 건 아닙니다. 고교생 양민혁을 비롯해 2000년대생을 7명 뽑았습니다. 황몽기와 최우진, 이한범 같은 수비 자원들도 A매치 데뷔를 노립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학생 개개인의 맞춤 교육을 제시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전문성을 갖춘 교사와 AI가 보조를 맞춰서 학생들의 학습 성향과 학업 성취도 등을 관리하는 건데요. TV조선과 교육부가 공동 주최한 포럼 소식은 이상배 기자가 전합니다. 학생 이름을 선택하자 성적표가 나옵니다. 학생의 학습 성향은 물론 학업 성취도에 대한 진단을 AI가 직접 해줍니다. 선생님은 학생별 맞춤 수업이, 학생들은 본인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여러 명의 교사가 생긴 것이죠. TV조선과 교육부가 공동 주최한 2024 글로벌 교육혁신 서밋에 참석한 수잔 홉굿 전 국제교육연맹 회장은 교사 전문성이 AI와 어우러질 때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사들의 역량을 지원해주고 또 교실 환경을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에는 각국 교육부 장관과 정책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영국, 카자흐스탄 등 3개국과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이 함께하는 디지털 교육 공식 협의체도 출범했습니다. So in that sense, being part of this alliance is a great opportunity to enhance and expand our scope. 교육부는 내년부터 초중고교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북한의 김정일 운구 행렬입니다. 일본 교도통신 사진에선 광장 왼쪽 추모 대열 뒤로 몇 명이 이탈해 서성입니다. 북한이 로이터에 배포한 사진은 이들이 지워졌습니다. 북한은 선전사진을 조작하기 일쑤지만 조잡해서 금세 들통납니다. 그의 대동강 수해 사진은 AP가 디지털 조작이라며 전송을 취소했습니다. 강물에 사람을 합성한 경계가 뭉개진 겁니다. 피해를 부풀려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어내거나 그에게 보험금을 타내려 한 겁니다. 태영호 평통사무처장은 북한 외교를 저팔계 외교라고 했습니다. 솔직한 척, 어리석은 척, 억울한 척 하면서 얻어먹을 건 다 챙긴다. 1990년대 말 북한이 최빈국인 방글라데시에 쌀을 달라고 합니다. 쌀 농사 잘 되는 방글라데시가 몇천 톤을 보내줬습니다. 건국 후 첫 원조라며 경사가 났다고 합니다. 태영호 처장의 증언입니다. 압록강 홍수 피해는 역시 참혹했습니다. 전쟁터처럼 쑥대밭입니다. 강에는 주민들과 새간을 잔뜩 실은 배가 떠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맨손으로 복구하고 있답니다. 선전선동대의 군가에 떠밀려 흙을 나릅니다. 이런데도 김정은은 우리와 중국을 비롯한 국제 지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제안에만 필요하면 진실한 벗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이미 올해 초부터 밀가루와 쌀을 보내온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는 도리어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한국 쓰레기들이 자료를 조작해내며 미쳐 날뛴다. 그러면서 다양한 선전사진을 뿌려 자상한 지도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 열차 사진에서 3억 원짜리 신형 마이바흐 SUV를 지우는 건 깜빡했습니다. 이재민들이 눈앞에서 호와 벤츠를 보며 연설을 듣는 마음 어떻겠습니까? 중국 쪽 압록강 뚝은 높이 2.5m 철제 방벽인데 북한 쪽은 1m 흙제방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홍수가 나면 북한으로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은은 뚝을 높이 단단히 쌓는 당연한 일마저 외면했습니다. 그래놓고 수해 참상이 밖으로 알려지는 건 불안한 모양입니다.
민심 위반도 걱정스럽겠죠. 북한 주민들만 그지없이 안쓰럽습니다. 8월 28일 앵커 칼럼은 수해 위문 열차의 마이바흐였습니다. 태풍 산사는 매우 강한 세력으로 일본 열도를 향해 북상 중입니다. 태풍의 직간접 영향으로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밤사이 남부 해안에도 초속 2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모레까지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20에서 60mm 정도가 예상되고요. 제주도는 내일 저녁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릴 때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비교적 선선함이 감도는데요.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서울의 최고 기온이 33도, 전주 34도로 무덥겠습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28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